오늘 소개해드릴 단편 SF 소설은 추모와 기도입니다. 본 작품의 작가 켄 리우는 우리에게도 익숙한 삼체소설의 영문판 번역을 맡은 인물로 작가로서도 휴고상과 네뷸라상을 수상한 세계적인 SF 장인입니다. 그의 단편을 몇 개 읽으면서 켄 리우라는 작가의 작품이 제가 생각한 SF 틀에서 조금 벗어난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본 작품도 마찬가지로 삼체처럼 화려하고 찬란한 우주나 미래 기술을 표현하는 데 주안점을 두기보다는 근미래에 다가올 기술과 그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을 표현하는데 그 의미가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넷플릭스의 블랙미러라는 작품을 좋아하는데 추모와 기도라는 작품에서는 아주 강하게 그 향기가 느껴져서 더욱 재밌게 감상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화려한 하드 SF 장르만을 좋아하시는 시청자분들에게는 다소 소프트한 내용일 수 있으나 작품의 결말까지 확인하신다면 분명 저처럼 켄 리우라는 작가를 찾아보시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언니에 관해 알고 싶다는 거죠? 아니요, 괜찮아요. 저도 이제 익숙해진걸요. 대부분 사람들이 제게 궁금하는 건 우리 언니에 관한 얘기들이니깐요. 아마 그날은 비가 내리던 오후였을 거예요. 쪽지 시험을 마치고 쉬는 시간에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는데 언니에게 메시지가 왔었죠. 오늘은 자체 휴강. 지금 친구들이랑 락 페스티벌 가는 중. 그리고 오후 늦게 엄마에게 메시지가 왔어요. 에밀리, 혹시 헤일리에게 연락 온 거 없니? 아니요, 연락 없었어요. 그래, 알겠다. 혹시 연락 오면 엄마한테 바로 연락 주렴. 언니와 저 사이의 대화를 부모님께 말하지 않는 건 우리 자매의 신성한 약속 같은 거였어요. 방과 후 필드 학기부 연습을 마치고 집에 도착했을 때 뭔가 잘못돼 가는 걸 예감했죠. 엄마는 일 때문에 항상 밤에 늦게 퇴근했는데 그날은 늦은 오후에 이미 엄마가 집에 와 있었던 거예요. 집에 들어갔을 때 엄마는 초췌한 표정으로 TV의 속보를 보고 있었어요. 언니가 구경 갔다던 락 페스티벌에서 대규모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졌었고 TV 화면 구석에는 사망자 수가 시간에 따라 점점 증가하고 있었죠. 저는 바로 VR 안경을 쓰고 유명 웹사이트에서 급조한 사건 재구성 영상을 시청했어요. 그리고 재구성한 영상에는 촛불을 든 수많은 아바타들이 희생자를 추모하고 있었죠. 그 후에도 우리 가족들은 헤일리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언니의 전화는 결국 연결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새벽 4시쯤 집으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었죠. 네, 제가 헤일리 엄마입니다. 확실한가요? 그때 엄마의 음성은 꽤나 차분했지만 전 알 수 있었죠. 왜냐하면 차분한 음성과 달리 엄마의 표정은 세상 모든 걸 잃은 듯 했으니깐요. 전화를 끊은 엄마는 그대로 소파에 쓰러지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시고 통곡했어요. 그리고 전 그때 처음으로 아빠의 우는 모습도 봤었죠. 헤일리의 사진은 제게 없습니다. 하지만 상관없겠죠? 우리 딸 사진은 이미 수도 없이 보셨을 테니깐요. 애들 엄마인 에비게일은 드론 카메라로 찍는 홀로그램이나 다중 몰입 영상들을 정말 많이 찍어댔었죠. 하지만 전 그런데 전혀 관심이 없었죠. 사실 그것들을 기피한다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제가 어릴 적부터 사진을 직접 인화하는 고상한 취미를 가지신 분이셨죠. 여기 보시면 제 여동생 세라와 저를 모델로 정말 많은 사진을 아버지가 찍어주셨어요. 그런데 사진 대부분에서 세라의 오른쪽 뺨이 안 보이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맞아요. 세라는 의식적으로
왼쪽 얼굴만 나오도록 자세를 잡은 겁니다. 그게 제 여동생 세라가 5살 때 있었던 일일 겁니다. 어머니가 잠깐 외출하고 우리 아버지는 거래처 사람과 전화에 정신이 팔린 사이 세라가 펄펄 끓는 냄비를 엎어버렸죠. 그리고 그 뜨거운 액체가 제 여동생의 오른쪽 얼굴부터 상반신 전체까지를 녹여버렸던 겁니다. 그 후론 세라는 의식적으로 항상 왼쪽으로만 사진을 찍게 됐죠. 하지만 가끔 정면이 찍힌 사진이 있을 때 아버지는 인화 전 꼭 보정을 해서라도 세라의 피부를 정상적으로 돌려놓으셨죠. 세라의 사진뿐만이 아니죠. 요즘은 멀쩡한 사람들도 더 예쁘게, 더 날씬하게 보이려고 AI 보정을 필수적으로 하죠. 심지어 카메라를 찍는 순간 이런 보정 효과들이 자동으로 적용되는 장치가 요즘은 대부분이에요. 만약 시간이 흐른 후 그 순간들을 기억하기 위해 사진을 본다면 우리가 떠올린 장면은 그 순간의 우리들일까요? 아니면 실제와 구분하기 힘들 만큼 정교한 디지털 그림 속 존재일까요? 내 딸 헤일리를 확인하기 위해 캘리포니아행 비행기를 탔어요. 잠시나마 현실을 잊기 위해 VR 안경을 쓰고 헤일리와의 추억이 담긴 영상들을 재생시켰죠. 우리 가족들의 행사가 있을 때면 사진이나 영상들은 꼭 제가 챙겨야 했어요. 남편도 우리 딸들도 이런 것들의 중요성을 전혀 공감해주지 못했거든요. 아시겠지만 우리들의 기억은 믿을 게 못 돼요. 역시나 제 생각이 맞을 거예요. 제가 헤일리의 인생을 기록물로 남기지 않았다면 그때 비행기에서 전 너무 힘들었을 거랍니다. 사실 에비게일의 생각이 잘못됐다고 여기진 않아요. 심지어 헤일리의 기록물들을 좀 더 남기지 못한 일들이 후회까지 된답니다. 헤일리의 갓난아기 때 얼굴이, 유치원에 등교하던 그 모습들이, 졸업 파티 참석을 위해 들뜬 표정이 하나도 기억나지 않아요. 그렇지만 전 디지털 눈을 통해 인공지능이 보정한 그 이미지들이 우리 딸아이를 왜곡되게 기억하게끔 하는 게 썩 내키진 않네요. 캘리포니아에 도착하고 전 헤일리의 시체를 눈으로 확인하는 걸 거부했어요. 하지만 에비게일은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했었죠. 제 동생 세라의 흉터를 보정한 우리 아버지와 저가 같은 부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어요. 사실 전 아버지를 이해하거나 죄책감에 짓눌렸던 그 마음을 이해할 날이 올 거라고 상상해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지만 헤일리를 떠나보낸 그날, 전 아버지와 똑같은 굴레에 빠지게 됐었죠. 그런 죄책감에도 전 끝내 찬란하게 빛났던 딸아이의 기억을 간직하기 위해 영혼이 빠져나간 헤일리의 시신만은 참아 볼 수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아이 엄마는 시신을 확인하고 사진까지 직접 찍었죠. 그러곤 제게 말했습니다. 자기 자식이 고통에 빠져 있는데 부모라는 사람이 그 고통에서 눈을 돌리면 안 된다고. 그 사람들이 찾아온 건 캘리포니아에서 돌아오고 며칠 안 됐을 때였어요. 넋이 나가 있던 제게 그들이 말했죠. 헤일리와 같은 희생자가 더 이상 나와선 안 된다고, 우리 딸아이의 추모를 통해 세상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전 그리 순진하지 않았어요. 이미 반세기가 넘게 그런 총기 난사 사고가 있었고 그때마다 우리 딸아이 같은 아이들이 희생됐었죠. 그러곤 이내 전국민적 추모 열기와 변화의 갈망이 들불처럼 번지곤 했어요. 하지만 수십 년간 그것들은 어떠한 변화도 이끌어내지 못했어요. 이런 말이 있죠. 똑같은 일을 하면서 다른 결과를 바라는 건 정신병과 다름없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 제게 찾아온 그들에게 제 생각을 전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저를 설득했죠. 이번엔 과거와 다른 무기가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는 무슨 바이오 피드백이니 신경망 모델이니 하는 알고리즘에 관한 설명을 해대기 시작했어요. 그 말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걸로도 그들은 충분하다고 했어요. 그들의 설명에 따르면 그 알고리즘은 제가 지금껏 모아온 자료로 헤일리의 삶을 영상화할 것이고 이것들이 냉소주의자들을 설득해 결국 그들 자신의 패배주의를 부끄럽게 만들어 행동을 하게끔 유도할 것이라고 했어요. 결국 전 그들의 의견에 동의했고 헤일리에 대한 기록물 전부에 대한 사용을 허가했죠. 그렇게 결과물로 만들어진 영상을 본 순간 전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건 헤일리를 기억하기에 걸맞는 방식이야. 남들도 우리 헤일리를 이렇게 기억해줬으면 좋겠어. 꼭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보고 우리 딸아이를 추모할 수 있도록 해야 해. 그렇게 전 그들에게 진심을 담은 감사를 표했지요. 사실 제 오빠 그레그와 전 이제 거의 남남이나 다름없는 사이죠. 딱히 우리 둘 사이에 불화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흔히 많은 남매가 그렇듯 각자의 인생에 충실하다 보니 어느새 서로가 대면대면해진 것 뿐이에요. 헤일리의 소식도 에비게일의 SNS를 통해 우연히 알게 된 거죠. 그 소식을 알게 되고 처음엔 에밀리나 새언니 에비게일에게 연락하려 했지만 그런 행동 자체가 그들에게 피해가 될 거라고 생각해 그만두기로 했어요. 그리고 최근 새언니인 에비게일이 총기 규제라는 정치적 대의를 위해 헤일리의 모든 사적 기록물에 대한 사용에 동의했다는 소식을 뉴스를 통해 들었어요. 그때 생각했어요. 어쩌면 인터넷 담론 연구와 소셜 트롤링 보안이라는 제 직업이 그들에게 조만간 도움이 될 일이 생기지 않을까라고요. 전 요즘 헤일리 언니의 영상을 VR 안경을 통해 자주 보곤 해요. 몰입도가 정말 엄청나요. VR 장치를 끼고 영상을 보면 그 순간 제가 있는 곳이 헤일리 언니의 방이 되죠. 언니의 깨알 같은 다이어리를 열어볼 수도 있고 책상에 붙은 아기자기한 포스트잇 메모도 한 장씩 넘겨가며 보는 게 가능하죠. 제 친구들에게도 요즘 우리 언니 영상이 유행이에요. 아시다시피 그런 컨텐츠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이타적이고 착한 사람인지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좋은 도구가 되곤 하죠. 진심으로 헤일리를 애도하는 사람, 희생자의 편에 서는 걸 좋아하는 사람, 아무 말이나 적어서 피드에 올리는 사람, 촛불 모양 이모티콘을 달아서 요란하게 공유하는 사람. 그 많은 사람들 각각의 의도가 어땠는지 간에 효과는 폭발적이었어요. 과거 총기 난사 사건 피해자 유가족까지 합세해 다시금 총기 규제에 대한 희망이 피어나기 시작했죠. 하지만 언니의 영상을 수없이 돌려보던 전 이상한 생각에 사로잡히기 시작했죠. 분명 그 증강현실 속 언니에 대한 내용은 모두 사실이었지만 그 사실이 너무 헤일리의 단편만을 비추고 있었어요. 헤일리는 용감했고 의리 있고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헤일리는 때때로 치졸했고 같은 반에 있는 소심한 친구를 괴롭히기도 했으며 가끔 제 돈을 훔쳐가선 시치미를 떼기도 했어요. 전 이 모든 면들이 헤일리를 인간답게 만든다고 생각했지만 영상 속 언니는 오로지 절대 선으로만 보여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당시 그런 말을 입 밖으로 꺼내는 것 자체가 모두에게 죄스럽고 내가 그런 생각을 했다는 자체가 부모님께 미안했어요. 그래서 전 입 밖으로 그런 생각을 내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캘리포니아에서 헤일리의 시신을 확인하고 집으로 돌아온 뒤 아빠와 저는 멍하니 주저앉아 있기만 했는데 엄마는 달랐죠. 연방의회 의사당과 백악관 앞에 열띤 행진과 연설에 참여했고 총기 규제라는 대의를 위해 직장까지 간뒀어요. 그런 일들이 보도된 후
온라인으론 우리 가족을 위한 모금 운동까지 열렸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아마 그때쯤부터였을 거예요. 악성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한 게. 문자, SNS, 스냅그램, 텔레스타, 온갖 경로로 잔인한 메시지들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왔어요. 어느새 엄마와 전, 조회수 장사꾼이, 그리고 우리 아빠는 무능한 패배주의자가 돼 있었죠. 그중엔 정말 그럴싸한 그리고 장황한 글들도 많았어요. 그런 글들을 읽다 보면 정말 우리 가족이 그런 사람들이 아닐까라는 착각마저 들기도 했어요. 더 황당했던 건 헤일리는 죽지 않았어라는 제목의 글이었어요. 사실 헤일리는 총기 규제를 지지하는 국제단체의 스파이였고 그녀의 죽음은 위장된 것으로 현재 중국 어느 성에서 잘 살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그 핵심 증거가 중국계 혼혈이었던 헤일리의 남친이라고도 밝혔어요. 그 후로는 우죽순으로 언니의 영상을 날조해 말도 안 되는 음모론의 증거랍시고 그것들을 재가공해내기 시작했어요. AI 프로그램을 통해서 헤일리가 히틀러를 찬양하는 영상이나 혐오 발언을 하는 영상 등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나쁜 이미지를 우리 언니에게 덮어 씌우기 시작했죠. 전 결국 모든 SNS 계정을 삭제하고 집 밖으로 나가지도 않게 됐어요. 하지만 우리 부모님들도 자신만이 싸움에 바빴고 전 그대로 방치됐었죠. 스마트폰과 SNS가 나온 지도 벌써 반세기가 지난 지금 인터넷 분탕질은 AI와 딥페이크를 만나 정말 파괴적인 꽃을 피우게 됐어요. 그런 분탕꾼들이 그레고 오빠네 가족을 괴롭히는 걸 한동안 지켜보기만 했죠. 그 사이 제 조카 헤일리에 대한 음모론과 AI 프로그램에 의해 그녀에 대한 연민은 한낱 웃음거리로 전락해버리더군요. 엄마, 지옥의 해변에서 기다릴게요. 빨리 와요. 내 몸에 뚫린 총구멍들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런 밈들은 시작에 불과했죠. 어느새 음란물 사이트에선 헤일리의 딥페이크 영상을 검색하는 게 유행처럼 돼버렸어요. 제작자들이라고 해봤자 인공지능으로 24시간 돌아가는 AI 봇 공장 같은 것들이라 누굴 탓할 수도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AI 봇들은 단지 수많은 키워드를 분석해 수요자가 많을 것으로 예측되는 영상을 제작할 뿐이었기 때문이죠. 그 내용을 수많은 언론에서 다시 분노에 찬 어조로 비판했어요. 물론 그 중에 정말 진심인 것도 있을 거라고 믿고 싶어요. 하지만 결국 그 보도들은 더 많은 이들이 이 헤일리의 영상을 음란물 사이트에서 검색하는 결과를 낳게 됐어요. 언론사들이 정말 이런 결과를 예측하지 못했을 거라고 믿는 건 아니죠? 전 인터넷 엔지니어이자 연구자로서 현상을 관찰하고 객관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 제가 지금까지 연구해온 인터넷 분탕질을 정치적 동기 때문이라고 치부하는 건 문제를 너무 단순화하는 겁니다. 어찌됐건 간에 그런 자들이 활개치는 게 수정헌법 제2조 때문이란 건 부정할 수 없지만 그 밈들의 최초 생성자들은 대부분 어떠한 정치적 대의도 신봉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십타쿠, 또앙또앙 같은 대형 게시판 사이트나 팟캐스트를 통해 인기를 얻은 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대체 언론사 같은 곳들이 이런 똥파리 같은 인간들의 서식지이죠. 이들은 대개 우리 사회가 암묵적으로 규정한 표현의 한계를 넘나드는 데서 그 쾌락을 느끼곤 합니다. 그들은 오직 그 행위를 통한 도파민에 젖어 있을 뿐 그 어떤 대의도 없어요. 그런 자들이 헤일리를 조리돌림하는 컨텐츠를 보고 있으면 그들이 과연 저와 같은 인간이 맞는지 정말 의심돼요. 결국 전 참지 못하고
제 오빠 그레그네 가족에게 연락하게 됐어요. 내가 오빠네 가족을 도울 방법이 있어. 지금까지 국가의 수많은 기관들이나 글로벌 기업들은 결국 표현의 자유라는 수정헌법 제2조 앞에 무릎을 꿇어왔어요. 흔히 빅브라더라고 하는 쿠글이나 이플 같은 곳들도 이미 규제라는 카드가 자신들에게 독이 든 성배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죠. 그래도 SNS가 등장한 지 반세기가 지나는 동안 우리 회사 같은 곳들은 어떻게든 해답을 찾으려고 노력해왔어요. 그리고 그 결과물이 지금 보시고 있는 갑옷이라는 보안 프로그램이죠. 지금까지 모든 인터넷 분탕질은 어떻게 발신자들을 필터링할 것인가에 대해 그 초점이 맞춰져 있었죠. 하지만 우린 더 이상 이런 발신자를 제지하는 게 무의미하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그와 반대로 수신자를 그 더러운 컨텐츠로부터 보호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죠. 갑옷은 개인이 컨텐츠를 감상할 때 발생하는 다양한 신경만 정보를 수집해서 그들이 꺼려하는 컨텐츠가 무엇인지 머신러닝을 통해 학습합니다. 그런 데이터들이 쌓여간다면 갑옷을 차용하는 고객의 인터넷 화면은 점점 빈 공백들이 생겨날 겁니다. 그리고 갑옷 소프트웨어가 최적의 성능을 발휘하기 위해선 꼭 우리 회사의 VR 안경과 함께 사용해야 해요. 절대 저희 회사 제품을 홍보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갑옷이 세상에 혁신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만은 확신하고 있어요. 전 오빠에게 연락하고 얼마 후 오빠네 가족에게 우리 회사의 갑옷 시리즈 중 가장 고가의 패키지를 선물해줬어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세요. 당신 같으면 죽은 당신 딸의 합성된 영상이 음란물 사이트에 올라오고 조작된 영상 속에서 딸아이가 히틀러의 말투를 흉내내고 있는데 그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 있나요? 그리고 절 비난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될 줄 몰랐으면 그건 당신이 멍청하거나 자기 연민에 허덕이는 못난 인간일 뿐이야 라고 말하죠. 전 절대로 여기서 멈출 수 없어요. 그리고 요즘 제 시누이 세라가 준 갑옷이 모든 분탕질로부터 저를 보호하는 동안 전 쉴 새 없이 포스팅을 올리고 영상을 찍어서 우리 딸아이의 명예를 다시 회복하고 그 아이가 편히 쉴 수 있게 해주려고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갑옷이 저를 보호하고 있는 동안 수많은 게시판과 인터넷 언론사의 글들은 저에게 빈 공간으로 보여졌었고, 제가 인지하지 못한 수많은 음모론들은 어느새 진지한 토론거리가 되어버렸죠. 어느 날 친하게 지냈던 기자가 제게 연락이 와서 이렇게 물었어요. 에비게일 씨, 모금받은 돈들을 어떻게 썼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전 그런 모금이 있는지도 몰랐고, 물론 돈 같은 건 받은 적도 없어요. 지금도 궁금해요. 도대체 그 모금은 누가 주도했고 어디에 어떻게 쓰인 건지. 더 정신 나간 음모로는 헤일리가 중국의 어느 성행가에서 목격됐다고 하는 거였어요. 결국 전 캘리포니아에서 찍어뒀던 헤일리 시신의 사진을 모두에게 공개했어요. 제가 순진했던 건지 멍청했던 건지 그때는 그렇게 하면 모두들 수긍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세상에는 인간이길 포기한 존재가 그렇게 많다는 걸 그때 몰랐어요. 제 갑옷의 보안을 뚫기 위해 온갖 기상천외한 방법들이 동원됐었죠. 어떤 날은 DM으로 자신 또한 자식을 총기 사고로 잃은 부모라고 소개하면서 헤일리의 추모 슬라이드를 제게 보냈어요. 전 그 메시지들을 허락했고, 그 순간 슬라이드들은 순식간에 헤일리가 등장하는 음란물로 변해버렸죠. 그리고 그 나쁜 놈들은 돈을 모아 배달용 드론으로 우리 집 주변에 수많은 증강현실 표식을 심어놨어요. 제가 VR 안경을 쓰고 나가면 그 표식들은 제게 헤일리의 시체,
그리고 지옥에서 저에게 악을 쓰고 있는 딸아이의 모습을 보이도록 했죠. 정말 끔찍했던 건 그 증강현실들이 신나는 배경음악과 함께 나왔다는 거예요. 전 딸아이가 죽고 난 후로 자유라는 개념을 우리가 단단히 착각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죠. 우린 보통 자유를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자유로 여기지만 무언가로부터 피할 자유 또한 그것과 동등하게 여겨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전자만을 자유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총기에 대해서도 그것을 소유할 자유를 지난 100년간 지키려 하다 보니 우린 결국 아이들에게 사물함 속에 숨어라고 가르치거나 방탄 책가방을 사주는 정도밖에 할 수 없어요. 인터넷 트롤링도 마찬가지예요. 그 빌어먹을 놈의 표현을 할 자유를 지켜주려 하니 결국 에비게일 같은 사람에게 유일한 해결책은 갑옷 같은 프로그램만 남는 거죠. 전 갑옷들이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 결국 아이들에게 사물함에 숨으라는 정도의 방법일 뿐이고 절대 공격으로부터 안전한 상태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에비게일은 저와 생각이 달랐죠. 그녀는 어느 순간부터 자신이 안전하다고 믿게 됐고 이전보다 더 공세적으로 그 분탕꾼들에게 맞서는 서슴없는 표현을 하게 됐어요. 난 내 딸아이를 위해 싸워야 해. 너희 같은 악마들이 헤일리를 더럽히게 놔둘 수 없어. 그렇게 말하면서 전 이제 제 아내 에비게일을 증오하게 된 것 같아요. 살인자는 제 딸아이의 목숨을 앗아갔지만 에비게일은 만족할 줄 모르는 지옥의 포식자에게 헤일리의 모든 이미지를 갖다 바친 겁니다. 에비게일 때문에 제 기억 속 헤일리는 그 애가 죽은 후 벌어진 참상들로 물들어 있어요. 아직 에비게일은 자신이 누구와 싸우는지 모르는 것 같아요. 그건 개개인이 뒤틀린 시선이 집단화된 악마 그 자체입니다. 한낱 우리 같은 인간이 그런 악마와 싸워 이길 순 없을 테죠. 어느 날 엄마가 제게 놀란 채로 다가와 헤일리가 없어졌다고 했어요. 저와 엄마는 컴퓨터 모니터 앞으로 가 언니 추모 영상을 켰고 엄마는 헤일리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죠. 클라우드 앨범을 열어 가족 사진을 봤지만 엄마는 언니 모습이 모두 사라졌다고 했어요. 저는 책장으로 달려가 종이로 된 가족 앨범을 들고 와 헤일리의 사진을 펼쳐 엄마에게 보여줬지만 역시나 엄마는 헤일리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죠. 그제서야 전 상황이 파악됐고 손을 뻗어 엄마의 VR 안경을 벗겨줬어요. 그 후 엄마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헤일리가 다시 보인다고 했고 절 꼭 안아줬죠. 하지만 어느샌가 전 엄마가 남처럼 느껴졌고 그런 느낌이 든 건 헤일리가 죽고 난 이후부터였어요. 그리고 우리 집에는 헤일리 말고 언젠가부터 저도 없는 존재가 돼버렸어요. 부모님이 유일하게 저를 찾는 경우는 헤일리와 관련된 일이 생겼을 때뿐이었죠. 제가 무슨 수로 그 대단한 언니와 경쟁해서 이길 수 있겠어요. 한 번도 아닌 두 번이나 끔찍하게 잃어버린 딸 헤일리에게 전 절대 이길 수 없을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든 저 자신에게 혐오감이 들기도 했지만 그 생각들을 멈출 순 없었어요. 내가 밝힌 내 정체가 진짜인지, 내가 정말 분탕꾼인지, 아니면 지금 쓰고 있는 이 글이 정말 분탕질을 위한 글인지 사실 너희가 입증하긴 어려울 거야. 내 성별이나 인종, 정치적 지향을 너희에게 알려줄 마음은 없어. 그런 것들은 지금까지 내가 한 일들과 무관하기 때문이야. 어쩌면
우리 집엔 총기류가 수백 정 있을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면 내가 열렬한 총기 규제 지지자일 수도 있어. 하지만 이 역시도 이 문제와는 전혀 상관없다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어. 내가 포트 가족에게 했던 모든 일들은 그들에게 합당한 벌과도 같은 거야. 추모 분탕질이야말로 SNS가 등장하기 전부터 우리 사회에 존재했던 분탕질의 조상과도 같은 일들이야. 나와 우리들이 노리는 건 언제나 그런 가식적인 인간들이었어. 애도는 언제나 사적으로 남들에게 티내지 않게 해줬으면 해. 자신의 딸을 하나의 상징으로 만들어 그것을 정치적 도구로 휘두르는 게 타인이 보기에 얼마나 불쾌하고 역겨운 짓인지 당신들은 정말 모르는 거야? 적어도 그 공적인 무대에 오르기로 결심했다면 이후에 벌어질 일들 쯤은 대비해뒀었어야지. 헤일리란 아이의 추모 사이트를 공유한 인간, 아바타 촛불 추모제에 참여한 뒤 슬픔을 가장해 똥글을 싸지르는 인간들, 모두 정말 역겨워서 참을 수가 없어. 누가 내 면전에 헤일리의 웃고 있는 사진을 들이밀기 전까지는 1분에 수백 명을 죽일 수도 있는 총이 넘쳐나고 있는 게 안 좋은 일이라는 생각을 정말 단 한 번도 안 해봤다고? 정말 그렇다면 너의 그 머리는 장식용이란 말이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 그리고 그 분탕질의 끝판왕은 우리 고귀하신 기자님들이시지. 아마 에비게일에게 찾아가 영상을 만들게 하려고 정말 있는 슬픔, 없는 슬픔 다 짜내며 그녀를 구슬렸을 거야. 그리고 그녀를 보도용 드론 앞에 세워놓고 흐느끼게 한 뒤 속으로 캐제를 불렀을 테지. 또한 독자들에게는 비슷한 간접 고통을 경험하게 하며 한심한 자기네 인생에 의미를 찾도록 유도하겠지. 너희가 말하는 우리 분탕꾼들은 그저 죽은 자의 이미지를 갖고 놀지만 이미 죽은 헤일리는 그걸 신경이나 쓰겠어? 하지만 너희는 시체를 파서 산 사람들의 입에 그 썩은 내 나는 고기를 밀어 쳐넣어주며 포동포동하게 살찌워주고 있어. 만약 알지도 못하는 누군가가 호되게 당하는 꼴을 미밀합시고 공유하거나 좋아요를 눌렀다면, 만약 돈 있거나 권력 있는 사람이 표적일 때 악의를 품는 건 괜찮다고 생각했다면, 분노한 무리에 가담해 자신의 도덕성을 과시하려는 적이 있다면, 어떤 피해자를 위한 모금을 보며 어쩌면 저들보다 덜 혜택받은 누군가에게 가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의견을 한 번이라도 드러냈다면, 미안한 말이지만 너희도 이제껏 분탕질을 한 거야. 그리고 어떤 멍청한 과학자들이 최근에 갑옷이란 걸 혁신이랍시고 내놓았던데, 너희들은 갑옷이 얼마나 어이없는 물건인지 모르겠어? 우리가 통증을 느끼는 이유는 위험을 감지하고 적절한 회피를 위해서야. 이건 진화라는 게 우리에게 준 선물이지. 근데 갑옷은 그 정신적 통증을 마비시키는 거고, 이건 겁쟁이들을 한순간에 망상증 영웅으로 바꿔놓는 거야. 소위 분탕질 전문가들이란 작자들이 어떻게 그런 얼토당토 않는 걸 내놓는지 난 아직도 의문이야. 그리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에비게일이란 여자는 애들을 무기로 가장 거대한 분탕꾼이 돼버렸지. 다만 분탕질 실력은 너무 형편없는 게 조금 아쉬워. 그 여자는 단지 갑옷을 두른 약골일 뿐이야. 우린 그 여자와 너희 모두를 무너뜨리기 위해 지금까지 이 모든 일들을 해왔던 거야. 정치인들은 예전으로 돌아갔어요. 방탄복 매출은 아동용과 청소년용 모두 엄청난 성장을 했고, 학생들에게 총기 난사 시 피난 요령을 교육하는 회사의 매출도 함께 성장했죠. 전 최근 모든 SNS 계정을 삭제했어요. 더 이상 제 인생의 공식적인 발언이나
인터뷰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미 우리 가족은 파탄나 버렸어요. 남편은 조그마한 아파트를 빌려 저에게서 도망 나갔고, 에밀리도 아르바이트로 돈을 모으자마자 제 곁을 도망치듯 떠났어요. 얼마 전엔 VR 안경과 갑옷을 모두 벗은 채로 헤일리의 영상과 사진들을 봤었어요. 그 아이 6살 생일 파티 영상이 재생되는 순간 음란물 사이트에 올라왔던 헤일리 영상 속 음성이 제 머리에 떠올랐어요. 그 순간 전 비명을 지르고 모든 파일을 삭제하고 종이 앨범들을 불태웠죠. 분탕꾼들은 오랜 학습을 통해 제 갑옷이 헤일리 자체를 위험인자로 인식하게끔 학습시켰었죠. 그리고 이제 갑옷에게 했던 것처럼 저도 그들에게 학습됐어요. 이제 제 기억 속 행복하고 아름다웠던 헤일리는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아요. 그 아이가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나지 않고 떠올리는 것 자체가 두려워요. 마침내 전 헤일리를 진짜로 잃어버렸어요. 그런 제가 죽기 전에 용서받을 방법이 정말 있긴 한 걸까요?